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3년 차가 되었고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남성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너무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를 옆에 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장모님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봐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가진 것 없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사업에 큰 뜻이 있었죠. 어릴 때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생겼죠. 결국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동네에 작은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죠. 참 작지만 나름대로는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기대도 주었고 지금의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으니깐요. 아무쪼록 처음에는 영업이 잘 된 덕분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삶을 녹록치가 않더군요.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원들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모아둔 돈은 바닥이 나서 빈털터리 신세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했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될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당장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았고 당장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숙박업소에 전전긍긍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저희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연락이 오시더군요.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더군요. 사실은 아내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내가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게 장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재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아내가 곧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집을 나온 건 아니었고 취직을 하면서 회사 근처로 옮긴다며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서 지내게 되니 함께 지내면서 친해질 시간은 딱히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처음 재혼을 할 때 별로 싫어했던 건 아니었다네요. 물론 새엄마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1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 몰랐다네요. 그래서 언니 같은 느낌이 강했고 엄마로 느껴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금방 세상을 떠나셔서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친하지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아내를 많이 위해주는 착한 심성이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결혼 생활을 짧게 하고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유산 덕분에 그래도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았다고 하니 차마 지켜만 볼 수 없으셨던 거죠. 여하튼 저는 아내가 불편할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처가살이었죠. 제 본가는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논과 밭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시 재계하기에는 결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집이 평수도 넓은데 혼자 계시기에는 남는 방도 많았으니 저와 아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만 장모님 댁에서 지내자고 했죠. 결국 아내도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도 염치가 있었기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계속해서 다녔고 저는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쉬는 날이 없었고 평일 중에 하루만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출근 시간 자체도 달랐었죠. 저는 저녁에 출근을 했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으니까요. 어느 날 평일에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마음 편하게 산책이나 할 겸 동네 공원에 가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의 의자는 나뒹굴고 있었고 장모님은 쓰러져서 앓는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얼른 장모님께 달려 들어갔습니다. 몸 상태를 봤더니 다행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었고 근육이 놀라서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거실의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의자 위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역정을 냈고 어디 다른 곳 크게 아픈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삐끗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기에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셨는지 제 호의를 계속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 댁에 오고 나서 해드린 것도 없어 죄송했던 터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등 갈았으면 이럴 일 없었는데 장모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지내기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께서도 정마음이 그러면 알겠다면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고서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장모님 댁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나 지났지만 장모님의 방에 들어가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캔들을 켜놔서 인지 정말 좋은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향을 맡으며 장모님을 봤더니 뭔가 기분이 묘해졌고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다른 집 장모 사위처럼 나이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려. 아내는 저보다 연하였고 장모님은 저보다 겨우 10살밖에 많지 않았다란 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에 나가서 보면 장모님은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였고 나이를 모르고 보면 30대 중후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제 입장에서는 항상 장모님으로 대했고 생각했기에 애써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미모도 훌륭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결혼 전에 요가 강사를 하셨었기에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엎드려 있는 장모님을 보니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신을 차리고 마사지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시던 장모님은 마사지를 왜 돈 주고 받는지 알겠다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셨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하시다고 한 곳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조용히 마사지만 했던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염치 없이 처가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장모님께 함부로 말도 붙이지 못했고 약간은 내성적인 성격이신 장모님도 제게 그다지 말을 먼저 붙이지는 않으셨었죠. 그런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셨는지 장모님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수다스러운 모습들도 보이셨고 소리내어 웃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장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남는 여유 시간에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죠.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느꼈지만 정말 장모님은 40대 몸매라고 하시기엔 믿어지지가 않았죠. 솔직히 눈 감고 마사지를 하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깐요. 하지만 감히 장모님에게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신줄을 바로잡고는 했습니다. 여하튼 거에 매일같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평소 장모님은 내성적이신 성격에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점점 말씀도 많아지셨고 장난도 많이 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이와 맞지 않게 티 없이 맑은 그런 해맑은 성격이라고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최근에도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펐던 이야기들까지 제게 숨기는 거 없이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첫인상을 정말 좋게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장모님은 저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그 걱정을 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한참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아내와 제가 이세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건데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제 아내가 부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혼자 지내게 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장모님은 갑자기 제 팔뚝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튼실한 팔뚝을 가진 남자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는 장모님의 장난스러운 스킨십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장모님에게는 저의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저는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었죠. 그렇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장모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둘이 있을 때처럼 함부로 장난을 치지는 못하셨고 별탈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모님은 제게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 헬스장에서는 무슨 커피도 파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싶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커피숍 입구 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장모님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는 밖으로 나가 버리셨죠. 그날 이후로는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는데 그때부터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바늘 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낸 지도 몇 주가 지나갔고 아내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색한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 솔직히 그때부터 너무 초조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부터 시작해서 여행이라도 다녀온다고 할까 등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기회다 싶어서 같이 자리를 비우면 일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서 차마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결국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워크숍을 간 날 삼겹살과 소주 등 장모님께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잔뜩 사들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방문을 노크하면서 장모님께 그동안 죄송했다며 함께 먹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게 많이 화가 나신 장모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고 결국에는 장모님은 제 성화에 모시겨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쌈도 싸드렸고 장모님의 잔이 비지 않도록 소주도 계속 채우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게 그렇게 싫어서 거짓말까지 하고 그랬냐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으면 굳이 안 했을 텐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나신 장모님을 보면서 당황한 나머지 사실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곧바로 싫은 게 아니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사실 장모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죠. 장모님은 그때부터 뭔가 표정이 달라지시더니 무슨 느낌이 이상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도 취했겠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던 터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처럼 젊으시고 예쁘신 분이 저를 만지시니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랬다고, 저도 남자인데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겠냐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마구 말을 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고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술만 연신들이 붙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모님은 실수로 옷에 음료수를 쏟게 되셨고 옷을 갈아입고 오신다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는 장모님 방의 문이 열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장모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냐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게 다가오셔서는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하고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인지 무언가에 홀렸던 건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숙취로 인해 두통을 겪으면서 일어났는데 순간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너무 두려웠죠. 저는 장모님이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평상시처럼 식탁을 치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던 중에 장모님도 일어나셨는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가 먹을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장모님은 더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주칠까봐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고 장모님은 따로 아내를 부르더니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될 것 같다면서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날 일은 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봤고 사실 금방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미쳐버린 건지 그날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하고 그립다고나 할까요? 정말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 아내를 옆에 두고서 저는 장모님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차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일인 걸 잘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나면 제 마음이 착각을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냥 얼굴만 보는 건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연락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부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고 올해 39살이 된 남자입니다. 남들에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겪다 보니 제 스스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처제로 인해 저는 너무 큰 고민이 생겨버리고 말았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 막장 같은 상황을 벗어나야 할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7년 전에 결혼을 해서 제 아내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툼 없이 행복한 삶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디 하나 나무랄 게 없는 너무나도 착한 심성의 여자였었죠.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나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었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다 보면 제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을 했고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 아내였죠. 아내는 맑고 고운 미소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햇빛에 비친 미소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첫눈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아련했었던 기억이네요. 하지만 그녀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외모도 남들보다 별로 뛰어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죠. 저는 생전 처음 봉사활동을 오다 보니 너무 뻘쭘한 나머지 어색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다가온 그녀는 또다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처음 오시냐고 물었고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했는데 잘 부탁드린다면서 악수를 건네더군요. 손을 마주 잡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이 여자와 평생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그럴 뿐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도 없이 묵묵히 일만 했고
남자답지 못하게 숫기도 없었죠.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도 3개월이 지나갔을 무렵 그녀가 제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드문데 정말 성실하신 것 같다더군요. 그러더니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오늘 식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말을 내뱉어버린 순간 아차 싶었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들었죠. 그런데 너무 의외로 그녀는 웃으면서 안 될 거 없죠라며 제게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그날 저와 그녀는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법 말도 하면서 장난도 치고 할 무렵 저는 어느 정도 성격이 예전보다 밝아진 게 느껴졌죠.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겠다 싶었고 운이 좋게도 금방 취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사 일을 하면 봉사활동을 나오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다며 이곳에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제 진심이 통했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와 그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연애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도 있었죠.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는 평생을 함께 지내자고 프러포즈를 했고 처음 제 고백을 받아주었을 때처럼 그녀는 제 프러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떠나 보내게 되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남들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형편이었고 저 또한 그저 그런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서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제 형편을 잘 아는 그녀였지만 제 프러포즈를 흔쾌히 받아주었죠. 어떻게 이렇게 착한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고 너무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친정을 찾아 뵙게 됐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처럼 너무나도 착하시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잃어서 그동안 아들로서 참 고생이 많았겠다며 당장 살 곳이나 이런 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만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안의 돌연변이는 늘 있다고 하듯 아내의 친정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더군요. 제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어렸고 아내의 동생은 저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아내와는 다른 분위기에 엄청난 미인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외모가 출중해서 연예인 스카웃도 많이 받아봤고 미인 대회까지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훌륭한 미모였죠. 하지만 예쁜 미모와 달리 성격은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들리라고 말하는 건지 장모님에게 말하더군요. 왜 저렇게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집안도 좋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라며 하는데 장모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 모습까지 다 보였었죠. 그 착한 아내도 동생과는 별로 친하지가 않다고 하더군요.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런 건지 동생은 자신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요. 이쁜 미모 때문에 항상 남자들이 주변에 붙어 다녔고 학창시절에는 늘 싸움을 제일 잘하는 남자들만 만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는 셀 수 없이 많은 설득해봤지만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아서 더 이상은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걸 느낀 뒤로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가 어떤 소리를 해도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아무쪼록 그런가 보다 했었고 저와 아내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를 꼽으라면 바로 그날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저와 아내를 닮은 이세를 낳아서 기르자고 얘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죠. 결혼을 한 지 2년 만에 제 아내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에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갑자기 외톨이가 되어버린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고, 나쁜 생각까지 해버릴까 할 정도로 힘이 들었죠. 하지만 저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불효를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을 놓아버린 듯이 살아갔습니다. 기계처럼 회사만 다녀오고 갈 뿐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는 그냥 로또나 당첨돼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마음을 먹은 뒤로 저는 1년이 넘게 어머니의 용돈과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로또를 사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그 결과 3등까지는 3번 정도가 됐지만 2등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많은 걸 내려놓고 하다 보니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잃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하늘이 제게도 기회를 주었죠. 1등이 당첨이 되었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날까지 잠도 한숨 제대로 못 잤고, 매일 같이 꿈을 꾸는데 당첨이 안 된 것부터 시작해서 로또가 망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별의 별 꿈을 다 꿨었죠. 아무튼 그런 걱정들은 무의미했고 결국 당첨금을 받게 되었죠. 세금을 다 떼고 보니 실수령액은 10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런 큰 돈이 생기니까 이걸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먼저 돈을 쓰게 된 곳은 제 아내의 납골 땅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거였죠. 너무 슬펐습니다. 아내가 있었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원하는 것 다 해줬을 텐데 싶어서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 어머니의 집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을 해봤죠. 남은 금액으로는 평생 먹고 살기에는 무리였기에 젊은 시절 생각해보던 요식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과감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경력이 없어서 많이 서툴렀지만 남들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남던 잔반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고 갈수록 손님들이 늘어나서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남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해오던 중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셔서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운해서 말씀드렸죠. 언제는 아들이라고 하시더니 이런 걸 고민하시냐며 당장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식이 없으셨던 상태셨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요 근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 직원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융통하려다 사기까지 당하게 되셨답니다.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앓으시다가 결국 쓰러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 도움을 드린다고 했죠. 장모님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자신의 딸로 인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면서 어떻게 그 돈을 받겠냐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오랜 설득 끝에 장모님께 결국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처럼 저를 대해주시던 장인어른은 끝끝내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결국 제가 해드린 돈과 장인어른의 보험금을 합쳐서 겨우 빚쟁이 신세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느라 항상 친정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고 처제도 자주 마주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처제가 너무 힘들다면서 술 한잔 사주시면 안 되냐고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기에 처제와 저는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다 술이 조금 취하니까 처제는 아내 얘기를 꺼내더군요. 언니에게 너무 못했던 게 매일 생각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잘하고 싶다고. 착한 언니를 왜 빨리 데려갔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게 잘못했던 부분들도 너무 미안했다며 철이 없어서 했던 짓이지만 형부에게 상처를 준 걸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밉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그 말에 저는 처제의 진심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처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만 예쁠 뿐만 아니라 본래 성격은 역시나 부모님과 아내를 닮아서 착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처제와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서먹했던 사이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했고 말을 이어가다가 처제는 제게 질문을 했죠.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많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래서 약간은 당황했지만 거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왠지 로또 당첨이 되어서 벼락부자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창피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냥 예전에 묵혀두었던 주식이 조금 올라서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장사가 잘 된다고 했던 그 말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천추의 한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날 술자리를 계기로 처제와 저는 종종 밥도 먹고 술도 마시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후회가 되는 일이었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처제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제에게 용돈을 주고 지냈었기에 그날도 제가 술값을 계산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처제가 일해서 돈을 벌었다며 자기가 술을 산다고 하더군요. 처제가 일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대신 저보고 다음 술자리를 사라고 해서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술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헤어지다가 처음으로 술을 더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처제는 평소와 다르게 계속해서 제게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밖에서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런 남자랑 있지? 남자가 돈이 많나 보지? 뭐 이런 식의 대화였습니다. 저를 깎아내리는 소리였지만 내심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보니 처제는 누가 봐도 예쁘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제가 예쁘다는 건 잘 알고 있었죠. 미인 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예뻤던 외모였고 항상 관리를 잘해왔던 터라 군살도 없었으니깐요. 근데 평소와 달리 처제도 많이 취했던 건지 계속 저에게 스킨십을 하고 기대려고 하더라고요. 맨 정신이었으면 뭐하는 짓이냐고 했을 테지만 저도 술이 많이 취해서 미쳐버린 건지 처제의 모습이 여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는 내내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결국에 둘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처제와 저는 사귀자라는 얘기만 하지 않았을 뿐 연인과 다름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생각에 절대 이건 아니다 싶었고 이런 관계를 그만하자고 만나서 얘기하려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면 너무 예쁜 미모에 홀려서 또 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오다 보니 너무 자연스러운 만남은 그 누구도 모르게 몰래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평생 겪지 못해본 유례없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항상 많은 수익을 유지해 주었던 저희 식당도 너무 큰 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루에 매출 300만 원은 찍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30만 원도 못 팔게 되자
그때부터 상황은 너무 심각하게 돌아갔던 거죠. 몇 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기에 모아뒀던 돈들은 시설 재투자로 많은 자금을 지출한 상태였었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도저히 끝날 줄 모르는 상황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죠. 그동안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던 가게를 폐업 처리를 하는데 정말 한숨만 나오고 너무 슬펐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한마디로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처제는 제가 폐업 처리를 하자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힘들 때부터도 많이 달라진 걸 느끼긴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약속을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저를 못살게 굴었죠. 지금 상황 힘든 거 잘 알지 않냐고 해도 짜증을 내면서 결국에는 항상 받아갈 정도였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난 뒤 저는 앞으로 다시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처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제는 일단 자신에게 있는 돈 전부를 맡겨두라고 하더군요. 사업하는 사람을 못 믿겠다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집에 잡혀있는 전세자금 5천만 원이 다였죠. 그래서 저는 월세로 옮겨가기 위해 그 돈을 받게 되었고 곧장 처제에게 다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금했다라고 문자를 한 이후로 단 한 통의 답장도 전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넘어간다 싶어서 처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처제는 어떤 건장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타나더군요. 정말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와 맞붙어서 절대로 이길 자신이 없었지만 제 눈에는 이미 그런 게 보이지 않았고 욕을 하면서 뛰쳐나갔죠. 처제는 깜짝 놀라더니 왜 여길 찾아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돈 찾으러 왔지 왜 연락을 안 받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가짠타는 듯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욕을 내뱉더군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당해온 게 있어서 위로금 차원으로 생각하고 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면서 감옥에 안 보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제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저 저는 돈을 주는 기계처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 건장한 남자가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내가 네 처제 되는 여자 남자친구인데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냐고 하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은 짓 해놓고 무슨 염치로 여길 오냐면서 마음 같아서는 묵사발 내주고 싶은데 지금 사고치면 안 돼서 겨우 참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밀쳐버리고는 처제의 집으로 둘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그 남자는 건달이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사고를 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봐서 느낌이 왔죠.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남자와 짜고서 제게 돈을 뜯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같지도 않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감히 처제와 연인으로 지냈다니 저는 차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당장 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 5천만 원으로 어떻게든 재기해보려고 했던 사업 미천이었는데 너무 절망적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가 다시 그 돈을 받아낼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돈도 돈이지만 이러면 안 되지만 처제가 그놈과 붙어 있을 걸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한심한 질문이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너무 가슴이 아픈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연들을 보다가 저도 많은 분들께 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저도 얼마 전 10년 만에 알게 된 모든 사실을 꼭 누군가에게라도 말을 하고 싶었기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제 사연 꼭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추억을 떠올려 보면 참 하루하루가 힘들고 너무 벗어나고 싶었던 기억들만이 가득합니다. 비록 아버지께서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셨기에 생활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면서부터 제 인생은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저보다 2살이 어린 잘생긴 남자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제 친동생이니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왜소했던 터라 그 아이는 저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훨씬 좋았었죠. 알고 봤더니 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맞바람을 피시고 집을 나가셨던 겁니다. 별로 저에 대한 사랑도 크지 않으셨던 분이었기에 어머니는 열심히 살아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고는 훌쩍 떠나버리셨죠. 그리고 제 동생의 친어머니는 갑자기 암투병을 겪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홀로 남겨진 아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셨던 겁니다. 동생은 처음부터 제게 적대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제 아버지 탓이라고 늘 생각했었고,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곱게 자라고 있었던 제가 절대로 좋을 리가 없었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생은 아버지가 없을 때면 저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동생은 2살이 많은 제게 반말을 내뱉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을 이르기에는 너무 창피했죠. 그래서 그냥 아직 동생이 철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짓궂은 장난은 점점 도를 넘어서서 학교에서까지 그런 행동들이 생겨나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고는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지내던 중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6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두근대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여자가 나타났고, 그 당시 저는 그 여자를 아주 많이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고 싶었고, 집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몇 번을 지우고 쓰고 반복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편지를 동생이 방에서 읽었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동생은 낄낄 웃으며 "너 연희 좋아하는구나. 네 주제도 모르고 고백을 하려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함부로 내 편지 읽고 그러냐며 욕을 하고 뛰쳐나갔죠.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 동생이 연희의 손을 잡고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동생은 저를 가리키며 "우리 형인데 같은 반이라며?" 라고 웃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질끈 참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분노가 폭발해서 펑펑 울면서 눈에 보이는 동생의 물건을 모두 다 던졌고 옷도 가위로 마구 찢어버렸죠.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동생도 집으로 들어오더니 제게 뛰어들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제가 당연히 불리했지만 저도 눈이 돌아간 상태여서 동생의 멱살을 잡고 서로가 처음으로 몸싸움을 하게 된 날이었죠.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은 큰 사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저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귀가 가구에 크게 부딪혔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한쪽 귀가 들리지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눈가가 촉촉해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한쪽 귀가 영구적으로
청력 손실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에 평생 제 귀가 상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구석에 있는 동생에게 욕을 해대면서 달려들었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네가 먼저 해놓고 왜 자기 보고 그러냐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쪽 귀를 잃게 되었고 훗날 웃고 지낼 줄만 알았던 동생도 잃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괴로운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망들은 고스란히 동생에게 갔죠. 집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서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꿈에서 조차 나오면 욕을 하면서 깰 정도로 많이 증오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 맞아 저는 바로 독립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전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대학 생활도 즐기고 평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생을 마주하지 않으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었고 마냥 행복했었죠. 그러다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당장 오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친 듯이 울면서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없으신 상태셨고 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던 상황이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아버님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시게 되었고 제게는 가족이라고는 서류상으로 있는 형식적인 동생만 존재할 뿐 사실상 제 곁에는 아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변호사분이 찾아와서 제게 유산에 관련한 걸 안내해 주더군요. 아버지는 제게 미안한 마음이 크셨는지 본인 재산의 90%를 제게 상속하셨고 10%는 동생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에 따라서 재산을 더 분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죠. 동생도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휴가를 나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보자마자 욕이 나왔고 도저히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있을 테니 너는 그냥 눈에 띄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했죠. 울고 있던 동생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며 또 티격태격하게 됐고 유산은 어차피 너한테 10%밖에 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했고 마음 같아서는 1%도 주기 싫다고 역겨우니까 말도 걸지 말라고 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격 같아서는 날뛰었어야 할 얘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고 나서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갔고 전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가 있던 터라 평범한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었기에 저축만 해두고 살아도 충분해서 간단한 재테크들만 할 뿐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주 가던 부동산에서 중개업자분이 저보고 결혼을 해야 할 때 되지 않았냐고 하더니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는 분의 딸인데 지금 스튜어디스를 하고 있고 얼굴도 예쁘고 착하다면서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저는 여자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자들 몇 명이 다가온 적은 있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눈빛이 바뀌는 것도 여러 번 겪었고 저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 재산에 관심 있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사코 거절을 하고는 부동산을 나서게 됐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저는 은행 업무를 보고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어떤 여성분이랑 같이 서 있더군요. 복장을 보니 스튜어디스의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저는 저 여자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던 건가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정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예쁜 외모에 뭔가 전문적인 복장을 입고 제게 방긋 웃는데 그 모습에 푹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에 부끄럽게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금방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런데 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을 참으며 보냈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그 부동산으로 향했고 중개업자분에게 소개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개업자는 갑자기 웃더니 그러게 진작 소개받으라니까 벌써 다른 남자랑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한탄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일단 여자분한테 한번 물어나 볼게요 라고 해서 저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다행히도 여자분은 소개받은 남자와 잘 안 됐다며 소개를 받아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소개를 받기로 한 날 저는 처음으로 미용실도 가고 명품 옷도 사서 최대한 저를 깔끔하게 꾸미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녀도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오게 되었고 활짝 웃으며 제게 인사를 하는데 평상복을 입어도 너무 아름다웠기에 저는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그녀의 발언에 뭐든지 수긍을 하면서 호감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았고 재산이 이 정도 된다고 해도 그렇구나 하면서 별로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력도 없고 사람을 편견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저는 더욱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적극적인 대시에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죠.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보니 주로 하는 이야기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녀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스튜어디스는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뭔들 다 좋았습니다. 그녀만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제 모든 걸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 6개월간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제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처럼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이 넘게 쓰는 게 일상이었고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다 좋았고 불만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1년차 때부터는 제 아내는 저를 벌레 보듯이 무시를 하기 시작했고 잦은 비행으로 출장을 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우연치 않게 휴대폰을 보니 출장 가서 다른 남자들과 사진 찍은 것도 봤지만 그냥 용서를 해주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번을 더 바람을 피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런 말들을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탓에 이미 제 사고방식은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했죠. 그냥 그렇게 밖에서 놀고 다녀도 항상 집에는 들어오니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피는 모습이 제 눈에만 안 보이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서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모습의 여성이 보이더군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저렇게 호텔을 드나드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있던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바로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조금 받고도 조용했던 이유가 저렇게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려고 했던 거구나 생각했죠. 저는 곧장 폭발할 것만 같은 마음을 추스르면서 조용히 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런데 결국 그 둘은 같이 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조용히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참하게 서 있었습니다. 30분가량이 지나고 벨을 눌렀죠.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제 동생이 가운만 입은 채로 문을 열더라고요. 깜짝 놀라하는 동생을 보자마자 욕을 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소리를 질러댔고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죠. 저는 동생에게 일부러 접근했냐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출장을 가다가 자신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고 만났다며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참 황당하게도 바람 피운 걸 자랑이라도 된다는 듯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 모든 사실을 알았으면 그만 빌붙고 이혼 도장 찍고 꺼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옆에서 비웃으면서 이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소리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는 저도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었고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 생활 2년 만에 결국 끝을 맺고 말았고 아내와 동생은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그 뒤로 매일같이 술만 마셔댔고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싶었고 사람에 대한 배신이 너무 컸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시간이 모든 걸 해준다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저도 모르게 웃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여서 여자에 대한 적대감이 심했었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니 지금은 결혼한 지 6년 차지만 단 한 번도 다툼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아내와 달리 사치도 절대 부리지 않고 항상 알뜰하게 저축하고 지내는 그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 전쯤 갑자기 10년 만에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번호라 혹시나 싶었지만 그 혹시나가 맞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감히 나한테 전화를 다 하냐고 했죠. 예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했다며 사과부터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말은 정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동생이 이민을 오고 나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매일같이 욕하던 동생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하니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왜 죽었냐고. 그리고 죽은 지가 8년이 됐는데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아내는 할 얘기가 많은데 전해줄 것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들어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난 뒤 저는 전 아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에게는 예전에 있었던 일도 다 말해줬었고 동생의 소식을 말해주면서 만나고 온다고 미리 말했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죽어마땅한 사람인데 너무 미안하다며 사실은 그때 당시 소개를 시켜줬던 부동산 중개업자와 전 아내는 둘이 만나고 있었던 사이였답니다. 제 재산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 덕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몰래 비자금도 많이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서는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동생을 많이 원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자신이 미쳐버릴 것 같다면서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과 전 아내는 불륜 사이가 맞았답니다. 물론 그건 전 아내만의 생각이었다고 했죠. 동생은 전 아내와 이민을 가고 나서
곧장 모든 사실을 밝혔답니다. 사실은 암에 걸려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신을 형 옆에서 떼어내려고 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전 아내는 이미 제 동생에게 많이 빠져 있어서 동생이 떠나는 날까지 옆에서 있었다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사실 동생은 절대로 이 비밀을 제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평생 말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짐을 정리하다가 이 노트를 발견했고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절대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라고 하고는 자리를 떠났고 저도 차로 돌아가서 침착하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동생이 찍은 유일한 사진이 끼어져 있더군요. 일기는 매일같이 쓰지는 않았고 동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특별한 날들마다 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청각을 잃은 날 쓴 일기를 보니 동생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사고를 입힌 뒤로부터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떠난 게 형의 잘못이 아닌 거 아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그래서 그날부터는 제게 편한 거라면 뭐든지 해주려고 했더군요. 제가 동생에게 말을 하지 않으니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게 어린 나이에는 배려라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형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창시절 제게 놀림을 줬던 친구를 언급하면서 욕을 적었고 결국에 혼쭐을 내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얼굴에 멍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왔던 날이 떠오르면서 얼핏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자신이 눈에 띄지 않는 게 형의 행복이라 생각했고 절대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망이 없는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마지막으로 멀리서나마 보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오던 중에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답니다. 동생은 제 결혼식도 멀리서 지켜봤었기에 아내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장 뛰쳐들어가서 다 부숴버릴까도 생각도 했지만 제 성격을 너무 잘 아는 동생은 침착하게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고 자신이 나서봤자 제가 이혼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전 아내를 유혹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날 호텔에서 우연치 않게 현장에서 걸려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모진말을 하자 형이 펑펑 우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날 밤새도록 울었다네요.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또 다시 미친 듯이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몰라줬던 게 제 자신에게 너무 원망스러웠고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떠나간 동생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 아내를 제 동생이 보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된 것 마냥 너무 슬퍼서 소리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면서 앞으로라도 동생이 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게 기도하자며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저는 형으로서 너무 한심했습니다. 어릴 때 실수로 일어난 그 사고를 유연하게 넘어가지 못해서 모든 짐을 동생에게 떠넘긴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동생도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일찍 떠나보내고 모든 게 삐뚤어져 보이는 상처 많은 어린아이였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저는 제 동생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제 동생이 저 세상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짧게나마 위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중한 시간 제 글을 읽어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